국민학교 47번은요, 비탄과 애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5단계 이론은, 이 5단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케블러로스의 그 죽음의 5단계, 죽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맨 처음에 내가 죽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되고 시작하잖아요. 그 케블러로스의 5단계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여기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 알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비탄을 묘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토마스 교수, 조슈아 토마스 교수가 발견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한 죽음에 대한 더 다른 어떤 부엌에서 사건, 자기가 느낀 부엌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의 도움으로 진정한 비유 하나를, 즉 말하자면 시적인 비유가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글입니다. 뉴욕 퀸즈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의 철학과 조교수 토마스가 그 비탄은 5단계의 과정이 아니다. 그죠? 그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장이다. Grief is not a process with 5 stages. It is, 빠졌다. It is shattered glass.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유리장이다. 라는. 그래서 아까 좀 얘기한 5단계 얘기가 먼저 나와요. 케블러로스의 비탄의 5단계. 위독한 환자들, 죽기 직전의 환자들하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실시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많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케블러로스가 그 결과를 묘사를 했는데, 폭넓게 받아들여진 비탄의 묘사가 된, 그러니까 비탄 그러면 다 케블러로스의 5단계는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거죠. 엘리베스 케블러로스의 책이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 이거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On Death and Dying의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죽어가는 과정, The Process of Dying을 5단계 시스템, 5단계 개요, 하비스트 스키마로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 연구조, 죽음에 관한 과학적 연구조사 하면 다 이거예요. 그래서 5단계, 무조건 죽음 얘기 나오면 5단계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요렇게 5단계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맨 처음에 딱 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느닷없죠. 뭐 내가 몇 살이든. 그럼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노를 한 다음에 죽음과 협상해 보려다 협상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다 결국은 받아들이고 죽는다. 이게 케블러로스의 5단계인데,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이제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1년 동안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75세에 사망한 어머니하고 사별을 했어요. 사별한 다음에 자기도 고통스럽겠죠. 자신의 고통을 위한 지도의 제작. 나는 이거 고통을 어떻게 겪었나. 이 사람 철학자니까. 그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봤는데 토마스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거 다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글은 케블러로스의 5단계 이론. 5단계 이론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정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죽음에 관해서는. 그래서, 비탄의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 응?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 비탄의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이라는 경험이 케블러로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담론보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의 은유가, 그게 철학자 토마스의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케블러로스의 이론을 믿고 있었는데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장의 경험 때문에 그게 더 죽음에 관한 적절한 담론이다 라는 걸 갖다 돌이킬 수 없이 확인시켜 준 이쪽의 단편 소설 같은 직접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소설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달 뒤 가족들이 함께 비탄하고 어머니의 죽음의 상처가 무뎌지도, 몇 달 지나면 상처가 좀 무뎌지죠. 아무리 슬퍼도. 저녁을 준비하다가 물잔을 무심코 떨어뜨렸습니다. 부엌 조리대를 비스듬히 맞고 튕겨나가면서 부엌 바닥의 온갖 구석구석과 밖으로 거실과 옆홀까지 파편을 보내버렸습니다.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를 줍다가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게 울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예? 걷잡을 수 없게 막 우는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유리잔은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캐비넷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울만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빗자루를 옆에 세워두고 발작적으로 심하게 흐느끼는데 굴복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 정서의 화려한 불길에 어리둥절하고 정신 산란해진 나는 그래도 이제 요리를 해야 돼요. 저녁 준비를 해야 되죠. 가족들이 오니까. 요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저분한 걸 청소하는데 주의를 다시 집중했습니다. 몇 분 동안 노력을 집중했더니 부서진 유리는 만족스럽게 청소됐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 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끝냈는데 갑자기 유리가 완벽하게 청소되지 않은 걸 느낀 거죠. 도대체 부서진 유리를 완벽하게 치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지 짐작이 되죠? 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잃어버린 슬픔이요. 부엌 조리대를 맹렬히 가로질러 가서 뾰족뾰족한 조각들이 눈에 띄지 않게 도사리고 있으면서 무심코 우편물을 내려놓거나 열쇠를 집어들려는 사람을 찌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는 바닥을 가로질러 쏘듯이 날아가서 아구나 양탄자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는 내가 준비하는 음식 안으로 들어갈 길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러죠. 플라스틱 뭐 알갱이들 물에도 있대죠. 그걸 먹는 게 안전할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날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가로질러 가는데 생각했습니다. 내 비탄이 유리 조각 들고 같은 모양을 하게 될 것일까? 요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사람 주변에 죽은 사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 플라스틱,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응? 페트병이, 병이 아주 작은 알갱이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먹는 생수 속에 무수히 보이지 않게 담겨 있다. 생태 원자들의 경고와 결을 달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플라스틱 버티를 우리가 먹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건 뭐냐면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분법적으로 완성, 비완성, 옳고 그름, 그럼 잘못된 것, 잘못되거나 오류인 것을 수정하면 다시 완벽해진다는 세계관, 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케블러 로스의 5단계 이론을 어머니 이름으로 감정 정서적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처리될
이게, 어, 그래서, 응? 이거 역시, 그잖아. 어? 그잖아. 걷잡을 수 없는, 응? 물음에서도, 어, 어, 헤을 수 없이 증명되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최근 가중위기의 상황은, 가중위기라는 게 온갖 거죠. 기후변화, 뭐, 경제 불평등, 응? 우리, 극단적인 정치 세력 등, 가중위기 등으로, 어? 기존의 세계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모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은 뭐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어? 완벽하다고. 아니면 적어도 약간의 수리, 응? 개선, 개혁을 통해 다시 완벽해질 수 있다는 수 있죠. 응? 트럼프가 주장하는, 응? 네,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 이 캠페인, 그런, 응? 다시 미국이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는, 응? 어, 흔들린 로마 제국이 다시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응?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응? 사람들이, 응? SNS에 거의 허상에, 빠져들어 현실을 외면하듯이, 응? 응. 지금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유지될 수, 계속될 것, 또 있을 것이라고, 그 환상을, 부질없이 붙들고 있는데, 응?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짧은 데서, 응? 감정이, 응? 감정과 정서를, 응? 그러다 보면 이론처럼, 뭐, 굉장히 한가하게, 풍선, 뻥, 커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조차, 응? 이런 철학적을 아니라는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지?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글을 쓰며 논문을 쓰며 살아가는 철학자가, 어? 자신의 업의 핵심을 포기하고, 어? 탄산이 천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이라는 운명, 또 상상력의 힘의
위대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종의 상, 거의 개종, 그지? 종교적 개종. 아니, 영적이죠. 영적인 개종의 교회 형성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산산이 무너져 버린 유리잔 은유의 탄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글을 계속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연스러운 첫 번째 충동은 오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지만, 그러니까 뭐, 응? 평상시의 우정이나 식료품점 계산대 등의 삶을 인접한 영역으로 흘러 넘쳐 가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막 일하다 막 울고, 그죠? 식료품 계산대에서 기다리다 막 울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피해를 억누르려고, 그죠? 피해를 억누르려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려는 게 첫 번째 충동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겠죠? 그냥 나도 같이 죽어버릴 수 없으니까. 나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부서져 버린 유리를 치워버린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응? 처럼 비탄의 삐죽삐죽한 끝에 베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가장 쉽게 취급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주 분명한 조각들을 치워버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부터 치르고, 그거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래, 장례식부터, 치우자. 그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러고 장례식에 다 집중한다는 거죠. 허나, 동시에 더 작고 눈에 띄지 않은 조각들이 진정한 위험이라는 걸 모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례식에 온 사람은 서로 위로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바닥을 쓸고 부엌 조리들을 닦아낸다 해도 모든 유리 조각을 마지막까지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메스같이 날카로운 것들이 남아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열릴 곳을 찾아서 점차 길을 찾아가서 의심하지 않을 때 취약한 당신을 찌르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치? 언젠가는 그 상처를, 근데 혼자 있을 때, 그죠? 가장 취약할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산산이 깨져버린 유리잔을 보고 비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이다라는 결론을 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지? 무슨 중요한 선언이냐면 이 문장이, 응? 철학자에 의해, 응? 철학 교수에 의해, 응? 응? 표현되었다는 거, 말해졌다는 거. 응. 비탄은 하고 시작하는 문장이라면, 비탄이 주어라면 수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음, 전개를 통한 정리를 통한 수로, 서술, 서술 통해 서술하는 수로가 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수로는 한산이 부서진 유리잔이란 이미지, 비유, 시적인 이미지, 그죠? 메타포죠, 메타포. 그러니까 비탄이란 감정, 정서를, 응? 지금 이건 산문이잖아요, 그치? 그 정서를 지금 시가 아니죠. 시라는 장르가 아닌 논문이란 산문으로 쓰면
쓰면서도 시적 이미지를 시적 이미지 비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기존의 논리적인 또 합리적인 표현으로는 불가능함 하다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론을 말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은유입니다. 라는 이 굉장히 최근에 포스트 모던한 이론인데 이 이론을 받아들여요. 기타는 산산이 부서진 유리잔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생각에 내가 그렇게 공명했을까요?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블러 로스가 묘사한 단계들 같은 과학적인 것보다 왜? 하나의 은유가 그지? 내 비탄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까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은유는 뭐냐면 축자적인 설명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뭐 산문적인 설명이죠. 축자적인 말 그대로 언어가 그대로 산문적인 그지? 산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표현 그대로 그죠? 산문적인 즉 나무라는 단어는 실제의 나무와 1대1 대응되는 1대1 대응되는 것처럼 모든 법률적 언어가 언어 표현과 실제의 현실이 1대1 대응되는 것으로 되는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듯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만약에 이런 축자적인 한문 표현이 한문적인 언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률 제도는 근대 제도는 활동이 불가능해지니까 그죠? 예를 들어 살인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이라는 개념과 1대1 대응되지 않는다면 근대의 처벌 법률 제도는 무의미해지는데 이게 까미의 일반인의 매를 쓰고 이유 없이 사람은 살인을 하고 근대법의 근대법에 냉소하면서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형 선고를 이상면에서 그 근데 더 나아가서 근대 제도의 위험함을 선언하는 것처럼 숫자적인 산문 체제는 근대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본 틀이고 이게 실을 비롯한 수적 상상을
기록을 사용하는, 직접 상상력을 사용하는 예술계가 근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 연방에 처해졌던 이유이기도 한데, 응? 그러니까 철학은 응? 특히 대학에서 교육되는 근대 철학은 바로 이런 축자적인 학문제도, 학문제도를 집행하는 핵심 응? 학문 영역이겠죠. 학문 영역입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교수가, 이름이 뭐였더라? 토마스 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말이 되게, 보세요. 축자적인 설명을 대신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가 얼마나 축자적인 설명을 대신하는, 이게 한마디 같지만 이게 이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근대를 폭파시키는, 그것도 근데 철학 교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대 제도를 유지하는 핵심 학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라니까. 축제적인 설명을 대신하는 상상력에 풍부하고 다채로운 묘사입니다. 그러나 은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는 뭐예요? 은유를 어, 무시하는 학문적 인제도, 즉 법률 등 근대 제도 전반에 있던 전반이 근대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힘의가 이를 예,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지 힘이. 그 처벌하고 그러잖아요. 성적 이거 불합격 합격 이거 다 그거잖아요. 그치? 왜 의문을 정면으로 본격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운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부시는 은유에 힘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럼 뭐가 힘이 어떤 다른 거에 힘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 이것도. 응?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라는 게 처벌이라니까. 돈, 이게 문제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성공에 소위 성공하려고 나가는 모든 것에 힘이 있단 말이죠. 파워, 파워, 어? 파워. 그 파워가 어디 있다 그러는 거야? 은유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은유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이걸 좀 더 가면 이 말을 이 말의 혁명적인 이 말의 혁명성은 응? 이 말의 혁명성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의 혁명성은 시적 상상력으로 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의 정점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있다는데, 즉 근대 시대에 음, 근대 시대에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목표가 근대 시대 동안 무시되어 왔던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만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금에 있다. 그 혁명이죠. 기존에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너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치? 근데 더 심한 얘기는 뒤에 있어요. 리차드 로치가 얘기하듯이 모든 언어는 은유입니다. 이거는 리차드 로치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폴드만이 먼저 얘기한 거고, 폴드만은, 이거는 폴드만이 의 이론이고, 그건 데리다. 폴드만이 데리다의 문학비평가, 소망가라는 점에서 데리다의 사상의 사상을 두고 있는 이론인데, 그걸 이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철학자밖에 모르니까 폴드만 모르고 데리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티도 물론 철학자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미국 실용주의 철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분야의 철학자니까 로티가 주장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티도 물론 주장했어요. 근데 로티는 좀 혼란스럽게 주장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로티에 평가하는 거는 다른 글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스꽝스러운지 알겠죠? 왜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왜 우스꽝스러워요? 이 논리가 통하면 근대 제도, 이 모든 언어는 우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통해서 모든 논리가 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대 제도의 모든 언어를 운유로 봐야 되고, 그러면 처벌의 언어도 운유라고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뭘 처벌하려고 그래? 벌금 형등. 즉, 근대 제도가 바탕에서부터 무너. 이게 현재 어, 초등학교 수준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는 응? 학생들이 선생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의 근본 원인입니다. 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건방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인류적인 게 아니라 응? 선생의 언어의 힘, 원의가 사라져 버렸어. 응? 선생의 지시 따르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이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거 맞아요. 응? 우스꽝스러워졌다고. 대책이 없으면 선생님들은 거기서 당하는 거고, 그죠? 응. 축제적이라 여기는 것도 실제로는 은유들, 경험의 간접적인 묘사를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근데 이 이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은유가, 원래는 다 은유였는데, 응? 모든 언어는 은유였는데. 이건 쉽게 입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를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지만, 오늘부터 나무를 문화라고 부르자고 합의를 하여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면
그게 산문적인 표현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건 모든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뭐가 있나? 그게 청년층의 약어, 속어, 슬랭 등이 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매년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데, 한국의 먹방도 또 책을 영어 단어로 기록된 것처럼,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니죠.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처음에는 은유였는데 흔하게 사용되면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산문이 되어버린 것 뿐이라는, 지극히 타당한 이론. 지극히 타당한 이론이긴 하지만 이 지극히 타당한 이론이 뭘 부숴버려요. 그 근대 사회를 부셔버리죠. 근대 국가를. 그지? 문화라고 표현을 오늘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상한 이름이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은유가 너무 널리 사용되고 흔해지면서 그것들이 은유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축자성을 직접적 증각성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이렇게 요거 딱 똑바로 말해봐. 요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것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는 언제나 중재적인 거죠. 언어는 언어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일지라도 언어는 결코 그것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응? 이 철학자도 되게 똘똘하죠. 자기가 언어를 쓰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가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은유가 경험을 전달한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거는 왜 역설적이라면 어, 어, 산문 중심의 근대적인 숫자적 언어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역설적이 아니에요. 진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죠. 독자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역설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응? 사실은 은유가 경험을 전달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은유만이 그 언어인 거죠. 응? 사실은 은유만이 언어 표현법이고 은유만으로만 은유만으로 경험을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진리를 음, 음, 버리고라도 잊어버린다 해도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건 몰라도 은유가 경험하는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 잘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정서적 롤러코스터 같은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는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변하면 그걸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마 너무, 그러니까 이 뭐라 감정이 서로 격할 때 응? 그 감정을 전달하는데 기존의 학문적인 표현이 말도 못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아닐 수 없는 거죠. 응? 말 못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이게 아무리 나는 시를 몰라 그래도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지? 굉장히 감정이 격하면 설명이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정신적 롤러코스터 같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산문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때 은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응? 언어에 내재한 직접 간접성을 의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에 내재한 간접성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는 은유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의도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은유이고 이런 은유를 사용하는 능력을 시적 상상력인데 바로 이런 시적 상상력은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음, 창작법에서 드러났고 음,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적 상상력을 음,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적 상상력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치가들의 연설이요. 음?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음,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연설하면서도 음,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상상력이 그게 그 사람이 어, 상상력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음, 비탄을 직접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위적 비탄의 경험 내부로 누가 슬퍼해요, 누가 기뻐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걸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어, 감정의 세계, 네? 누구도 영혼의 세계는 물론이지만, 그지? 영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음, 누구도 음, 음,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서로 깊은 수준의 대화를 통해서 어? 감정과 영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삶에서. 그죠? 음.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지? 입으로는 넌 참 잘해. 그러지만 진짜로 잘하는지. 근데 전달은 되잖아요. 그지? 진짜로 잘해. 잘했어. 나도 그러죠. 무슨 얘기할 때, 진짜로 잘해. 뭐, 잘했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죠? 근데 알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내 비탄의 경험이 산산이 부서져버린 유리랑 같다. 이러면 그냥 비탄에 빠졌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축자적으로 산문적으로죠. 그죠? 축자적으로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어, 산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치?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어, 은유죠. 은유를 통한 은유로 시적 상상력에 의한 쓰는 것 같죠? 그 시적 상상에 의한 내 비탄은
어? 탄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응? 예를 들면, 내 비타는 탄산이, 탄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관. 응? 이런, 시, 한, 시, 우리 한 구절 같은, 한 구절 같이, 완성된, 표현이 완성된. 응? 적 선생의 은유로 탄산이 부서져 버린 주제 같다고 설명하면, 비탄에 빠져 있었다고 산문적 축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겪어낸 바에 대한 더 진실하고 생생한 감각을 틀림없이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걸 이제,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시인님은 얘기하는 게 쉬운데, 지금 이 글이 토마스라는 철학 교수가 쓴 것이라는 점에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학문의 바탕인 철학에서, 음, 논리학적으로 이분법이지. 이분법적인 논리학에서 절대로 배제해야 하는 비율에 의한 기초적 상상력을 이 더 중요하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뭘 뜻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근대 학문의 바탕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응? 학문이 아니라 시로 바뀌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대학 사회에서는 어, 문학을 비롯한 인문사학이 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수강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고사하고 있는 중인데 죽어가고 있죠. 있는데 토마스 교수의 주장이 그렇다면 밝은 미래의 그런 시대를 준비한다고 열심히 정책을 세우고 이 일상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한국 사회의 행위들은 사실상 학생들과 더불어 한국이라는 국가의 방향들은 너무나도 달리 그러니까 정반대 정반대 길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 진짜 그래요. 미쳤어요. 이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건 바로 실패하는
지름 길이는 아니지. 열심히 보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 그림 맞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그림 맞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케블러로스의 객관적 묘사보다 케블러로스의 객관적 묘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산산이 부서진 유리잔의 비율을 선택한단 말이죠. 철학 교수가. 그 산산이 부서진 유리잔의 비유보다 예를 들어 5단계 등 비탄의 축자적 묘사가 경험을 더 정확하고 아마 덜 다채롭겠지만 그렇게 정확히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구미에 당기는 일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누구의 구미에? 근대 국가에, 응? 근대 대학의 교수에게, 응? 응, 응, 응. 근대 전공적인 철학 교수. 이제 그렇겠죠, 당연히. 뭐 씻어? 이러잖아, 보통. 그런 말이 들어봤죠? 응? 어, 몽롱한 말 한다고, 씻어? 아, 지금 씻어? 그런 말 하잖아. 그지? 왜 비판일 때 그렇게 해요. 라는 말이 학문적인 비판의 단어가 지금 씻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죠? 진짜 많아요, 이런 말. 기술적이고 상세하고 축자적 언어 특유의 과학적이 조차 한 묘사, 어? 이게 중요했는데,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특정한 것에 관해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만, 그지?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 음, 음,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음, 말하는. 그치? 경제학 때 생물학도 있죠. 생물학. 아, 그치? 아,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말한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면, 그로 인해 통제할 수 있다는 오해. 이게 문제예요. 응?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그 분야가 정한 어, 한계 내에서만 연구하고 토론하니까, 어? 그 한계 내에서는 왕처럼, 신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확대한다.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이는 소위 실험과학, 근대과학의 기본 전제인 것이고, 이게 그 사회학 등에서도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에서도 어, 예를 들면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여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등. 과학은 다 그래요.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뭐냐면 통제할 수 있다는 오해예요. 이게 문제예요.
전공을 갖고 공부하는 건 뭐 할 수 없는데 뭐 그거밖에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거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오해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심한 오해냐면 기후 위기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과학자들이 지구 전체를 가지고 실험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오는 빛이 강해서 그러니까 지구 크기의 막을 만들어 막아보자는 실험이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어이가 없는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에 오는 빛을 막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파명하려고 환장한 거죠. 이거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한심해요.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러면 흡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흡입 연구한다니까? 공원에다가 세우고, 탑 세우고.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축제적인 묘사가 있다면, 올바르고 축제적인 묘사, 올바르진 않아요. 올바르진 않은데, 뭐예요? 과학적으로 단순한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 실험과학의 수준에서 좋게 보이는, 어, 문제가 없어 보이면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음,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넓은 막을 놔요. 그러면 태양빛을 막겠죠. 근데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난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태양빛을 막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 그것 때문에 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의 무책임한 근대 과학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실험 과학으로 통제력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어, 허구적인 이론 담론으로 세상을 꾸리려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시적 상상력의 힘, 음? 음, 학문적인 세계관을 대체할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한 타근대 시스템이
음, 구축되기는커녕 이 글에서처럼 운이 성격 상상력의 중요성은 인류의 비즈긴 사회가 이제 겨우 발견하고 있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과학자들이 계속 설치고 있어요. 과학자 전체가 문제인데. 기타를 묘사하려고 케블로로스가 사용한 언어가, 그러니까 페블로스의 용어가,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내 비탄을 묘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슬픈 거를 케블로스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야. 응? 근데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현실적이었어요. 응? 뭐 몽상한 게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대했다고. 그리고 부정한 게 뭐 있을까요? 암과 투쟁 회상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 비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incapacitating.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나 잘 살고 있었다고. 거기에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어디선지 모르게 있다가 빗자루를 탈출한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처럼 내 상처를 열어젖히고 극심한 슬픔을 방출할 때까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묘사가 경험에 봉사해야 되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게 갑자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지? 근대 철학을 비롯한 근대 학문이 사실은 현실, 응? 경험의 현실과는 무관한 환상이었을 뿐이었다는 끝이. 응? 그 공부를 쭉 해왔는데 자기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철학자 교수가 된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철학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교수가 미국의 교수들은 특히 철학과는 미국의 철학과는 실용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음, 연애와 결혼 생활 등 현실적인 음, 삶에 철학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음, 토마스 교수의 이런 철학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이 다른 사람의 삶의 경험에 삶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응? 축자적으로 받아들이는 통상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축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상적 성향이라는 게 원래 대학교 다 그러니까 학문이 다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5단계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단계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 케블러스의 5단계라는 설명 자체도 5단계라는 담론, 이론, 설명 자체도 이것도 뭐야? 이것도 사실은 산산이 부숴버린 유리잔만큼이나 비탄의 은유란 말이죠. 이것도 은유야. 뭐 이런 부정, 뭘 부정하는 거야? 그지? 죽음을 부정해? 그 죽음이 부정이 돼? 안 돼. 그럴 수 있어? 죽음한테? 그것도 은유라고 사실은. 응? 근데 많은 사람한테 이런 은유가 비탄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거 안 통하더라 이거. 하지만 내게는 산산이 부서져버린 유리잔이 더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 운이었다. 그 운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운유로 잘 넘어갔겠지 누구는. 근데 나는 아니더라고. 그지? 철학사 알렉산드리가 잘 묘사한 비탄은 살아남는 게 고통이란 기본적인 사실과 접촉하게 한다. Grief puts us in touch with the basic fact, surviving thoughts. 라는 그 자신의 책 참여의 비전에서 심오한 통찰력을 제출하는데 이런 이 살아남은 게 고통이라는 사실을 비탄이 느끼게 해주는데 이것도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시적이기도 하지만 은유의 예상 밖의 위로의 힘. 지난 수년간 산산이 부서져버린 유리잔이라는 비탄의 은유가 왜 이 사람한테 중요해지겠냐면 예상 밖의 위로를 거기서 찾았던 거죠.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 슬퍼질 때마다 이 은유가 떠올라서 자기를 unlikely한 위로, 컴포트를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단순히 은유를 갖는다고, 그지? 무슨 이게 부적처럼 비탄의 뾰족한 조각이 다시 떠오를 때를 예측하거나 그것들이 가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하리라는 걸 제안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야. 응? 그런 순간을 예측하는데 더 낫지 않고 심적 고통이 다가올 때 재빨리 움직여서 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부적은 아니라고. 그지? 응? 일종의 부적같이. 일종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그지? 응? 해결책을 제공하는. 응?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비탄이 나를 정말로 사로잡는 경우, 그런데 이 은유는 진행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탄이 막 벌어지면 그 비탄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 다음에 충격을 인정으로 바꾸고, 어? 그리고 사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사색하는데 깊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지? 어머니와의 사별로 인한 비탄이 어두운 구석에서 또 하나의 자상, 칼로 만든 상처죠. 그걸 배달하려고 생겨날 때 종종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거의 언제나 불편한 순간들이 그렇겠죠. 잘 헤쳐나가게 도와준다. 때로는 그건 간단한 자극이기도 하고, 다른 때는 내가 찔렸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구멍 하나의 덩어리를 밀어 올라오는 막 울음 같은 거 있죠. 그걸 뱃속으로 밀어넣는 것 이상 그렇게 훨씬 더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장으로 비탄을 이해함으로써 살아있으면 날카로운 끝을 받아들여야 함. 살아있다는 게 그래요. 살아있는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그지? 살아있는 것, 살아있으면 날카로운 끝을 받아들여야 기억함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응? 비탄은 특유의 것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지? 특유의 것이고, 내 비탄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서진 것을 완전히 치워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부서버린 게 치워지지 않아요. 근데 과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분석해서 설명해 보면 케블러로서의 이 4단계 부정, 분노, 협상, 우울과 수용의 5단계는 죽어가는 사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지? 응? 그렇게 살더라도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임박한 죽음의 통보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못할 죽어갈 운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절박한 순간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차원만을 중시하며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살아온 근대적 세계관의 인물이라면 어떻겠어요? 죽음의 불가항력적 사태 앞에서 우선 부정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정과 분노예요. 말도 안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초기 단계에 이런 무기력한 대응 태세를 거쳐서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건 내가 뭐 해봐야 안 되네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좀 죽을 테니까 별 수 있어 자기가. 그럼 어떻게 됐어? 협상과 우울과 수용의 단계를 거쳐 죽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케블로스의 5단계 개요는 위독한 사람들, 환자들과 여러 시간에 걸친 조심스럽게 실시된 인터뷰에 기반한 죽어가는 사람의 실제 심리학에 관한 객관적인 묘사예요. 케블러 로스의 얘기는 죽어가는 사람의 실제 심리 있죠? 그 심리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거야. 인터뷰에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토마스 교수는 어머니와의 사별 경험을 통해 이 글의 제목처럼 비탄은 5단계 과정이 아니다. 그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이다라는 결론을, 이게 결론이에요. 근대 대학의 다른 학문처럼 근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뭐였냐면 뉴턴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실험 과학의 축제적 언어 체계를 신봉했어요. 그지? 그러면 시적 상상력의 은유는 뭐냐? 보조제였단 말이죠. 보조제. 가끔 필요할 때 가끔 써먹는 거. 토마스 교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근대 사상의 이성중심주의 비효율성을 담보치 확인해요. 비타는 산산이 부서진 유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내게도 그렇게 공명했을까요? 케블러 로스가 묘사한 단계들 같은 뭔가 과학적인 것보다 하나의 은유가 내 비탄을 설명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은유는 축자적인 설명을 대신하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체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은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로티가 주장하듯 모든 언어는 은유입니다. 이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축자적인 것도 실제로는 은유들, 경험의 감정적인 묘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은유가 너무 널리 사용되고 흔해지면서 그것들이 은유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축자성을 직접적 즉각성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언제나 중재적입니다.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일지라도 언어는 결코 그것이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마스 교수의 이 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비탄을 묘사하려고 케블러 로스가 사용한 언어가 내 비탄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듯 개인적인 효용성의 문제 때문만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사가 경험에 봉사해야지 그 반대는 자기 경험에 봉사를 안 했다는 거죠. 축자적으로 받아들인 통상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5단계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만큼이나 비탄의 은유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은유가 비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유리잔이 더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은유입니다. 철학자 알렉산드리가 잘 묘사한 비탄은 살아남은 게 보통이란 기본적인 사실과 접촉하게 한다 등 자신의 책 밤의 비전에서 심한 통찰력을 캡처합니다. 토마스가 훌륭한 철학 교수인 건 자기 어머니와의 훌륭한 철학 교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반성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지? 자기 어머니의 사별 경험을 통해 케블러 로스의 5단계의 개요의 심리적 비효율성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이거 좀 안 먹히네. 그걸 넘어서서 근대 핵심 도구였던 산문이란 축제적 언어 제도에 내재한 본질적인 폭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를 들어가서 철학적으로 이해해내는 거죠. 데리다의 해체론을 모델로 삼는 리처드 로티의 모든 언어는 은유입니다라는 주장처럼 은유가 너무 널리 사용되고 흔해지면서 그것들이 은유라는 걸 우리가 잃어버렸기에
축자성을 직접성, 즉각성이라고 오하게 됐던 것이라고 토마스가 정확히 설명해요.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낭만적 사랑의 언어 있죠. 이거는 무은시, 즉 은유를 매개하는 시의 언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17세기 이래 계속 사용되면서 뭐가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처럼 사랑은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단어였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둘이 자살하잖아. 근데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처럼 사랑은 근대라는 세계관을 열어내는 창조적 힘을 상실하고 응?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축제적 언어의 산문 표현법의 일부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된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뭐 시비 붙는 사람도 있죠. 당신 내가 나를 왜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교수가 지난 수년간 산산이 부서져버린 유리잔이란 비탄의 은유에서 예상 밖의 위로를 찾게 되었다고 단것이 고백을 해요. 단순히 은유를 갖는다는 게 비탄의 뾰족한 조각이 다시 떠오를 때를 예측하거나 그것들이 가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하리라는 걸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순간을 예측하는데 더 낫지 않고 심적 고통이 다가올 때 재빨리 움직여서 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비탄이 나를 정말로 사로잡는 경우 이 은유는 진행되고 있는 걸 처리하고 충격을 인정으로 바꾸고 사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어머니와의 사별로 인한 비탄이 어두운 구석에서 또 하나의 자상을 배설하려고 생겨날 때 종종 예상하지 못한 거의 언제나 불편한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줍니다. 때로는 그건 간단한 자극입니다. 다른 때에는 내가 찔렸다고 느끼게 합니다. 단순히 목구멍 안의 덩어리를 뱃속으로 밀어내리는 것 이상 그렇게 훨씬 더 계속 요구합니다. 산산이 부서져버린 유리잔으로 비탄을 이해함으로써 살아있음의 날카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비탄은 특유의 것이고 내 비탄이 다른 사람이 그것과 다르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부서진 것을 결코 완전하게 치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내는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토마스 교수의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철학적 논문이 되는 이유는 아무리 단편소설이나 수필같이 사적 경험의 기록 같아 보여도 응?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근대에서 정근대 근대로의 시대 전환을 운유 등 시적 상상력이 선호하였듯이 응? 선도하였듯이 이제 축제적 언어 중심의 근대 사상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유적 언어 중심의 탈근대적 사상 체계로 응?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공적인 경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아니야 공적인 경험의 기록. 응? 그러니까 이건 시가 아니에요. 시나 상문, 소설이나 뭐 수필이 아니에요. 철학적 논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 이게 근데 토마스 교수의 한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거의 유일한 한계를 말하자면 이 다시 쓰기의 제목이 뭐였냐면 비탄과 에도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어요. 아직 에도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왔죠? 케블러 로스의 5단계 개요는 알다시피 죽어가는 사람의 죽어가는 과정에 관한 서술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의 비탄의 정서를 깔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엄청 슬퍼요. 그래서 엄청 슬픈 게 비탄이죠. 근데 토마스 교수 같이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라고. 살아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토마스 교수 등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비탄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같은 죽음의 사건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죽는 사람은 죽는 거잖아.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어쩌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어가는 것과 삶은 거의 반대되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죽어가는 사람의 비탄이란 깊은 슬픔의 정서. 비탄은 아주 깊은 슬픔보다 더 심한 거죠. 그거를 살아남은 사람이 공유하려 한다 해도 문제가 뭐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죽음의 경험을 견뎌내.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주된 정서가 비탄이라면 살아남은 사람이 견뎌야 할 주된 정서는 애도예요. 애도. 그래서 데리다가 애도에 집착했어요. 여기 지금 데리다 얘기할 필요 없어 안 하는데 토마스 교수에게 지난 수년간 산산이 부서지면 유리단의 비탄의 은효가 예상 밖의 위로를 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비탄이 아닌 유리잔이 남아있잖아. 고통도 남아있지만 비탄이 아닌 더 오랫동안 계속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된 애도.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위로의 발언이라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가장 큰 애도의 발언은 I will remember as long as I live 라고 말하며 마음의 기억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쌓으면 돌로 된 탑을 쌓죠. 그 돌로 된 탑은 언제까지 지속돼요? 응? 다중이 기억하려고 하면 돌로 된 탑을 공공의 장소에 세종대왕 세종대왕 동상처럼 나중에 공공의 장소에 세울 것이고 그건 나중에 기억이 지속되는 한 동안만 유지될 것.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몰락한 독재자의 동상이 끌어내어지듯 지속하는 동안만 유지되겠죠. 그건 다 애도의 행위예요. 필자의 그 육체, 정신, 감정, 정동 등 여기 정동 나 하나 빼먹었다. 정동이라고 치면 감정, 정동 가로치고 영상이라고 쓰고요. 네.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 등 경험의 4단계로를 적용해서 다시 읽어보면 케블러-로스 등의 축자적 언어 체계죠. 처음에 축자적 언어 체계가 설명하려고 했고 토마스 교수가 또 자기가 이제 어머니의 사별 후 디폴트 정서라고 형태라고 여긴 비탄, 자기는 비탄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근대적 감정의 양상인 거죠. 근대적 감정, 그지? 근대적 감정의 양상. 정서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데 혼란스러워서 내가 감정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정서라고 말하는 게 더 맞고 감정과 정서 설명. 감정은 좀 단기적인, 단기적인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정서니까. 그래서 정서와 감정 구별도 이 서양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아주 긴 얘기예요. 대답이 잘 없어요. 근데 나는 장기적인 건 정서를 보고 단기적인 감정을 보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나 토마스 교수는 어머니의 사별로 여러 동안 겪어나가는 애도는 음? 음,
근대적 정서라기보다 탈근대적 정동이라 정의해야 되는 거. 이게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아마 토마스 교수가 교수는 근대 철학자이므로 탈근대 정동을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 비참이란 근대 정서로 해석했지. 그걸 해석하면서도 근대 정동은 애도랑 생각을 못했던 것. 이게 요새 학자들의 근대 세계에 매몰된 학자들의 문제예요.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이 많이 근대 생각에 근대적인 사고 체계,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근대적인 대학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카네만이 자신의 행동 경제학에서 근대적 직감의 바탕을 둔 시스템 원,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서 그걸 어떻게 하다 의식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시스템 2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 카네만도 이게 이제 생각에 대한 가는 생각이라는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 번역된 걸로는. 근데 최근에 발간된 어, 노이즈라는 책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을 원을 반성하는 방법론의 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원을 반성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른다. 나만 조금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요 최근에 나온 책에서 카너만이 자기가 세계의 대개벌 어, 대기업의 경영 자문을 한다고 사례를 말하면서도 어떤 원리나 방법론에 의해 시스템1의 오류를 수정하는지는 제대로 이론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이 이론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네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음, 카네만의 경우에도 근데 경영학의 어? 한계를 파악했지만, 그래서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할근대적인 경영학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려 나서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는 잘해요. 뭐 감각이 있으니까 그 감각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감각 때문에 돈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못 해내는 것 같아요. 필자가 직감 등 근대적인 감정이나 정서 하고, 그다음에 탈근대적 정동을 편하게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구별하냐면 근대 실험과학의 바탕을 둔 물질주의 기계 문명이 인간 경험에서 육체와 정신의 측면을 중시해요. 근데 뭘 안 해요? 감정의 측면을 무시하고요.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성의 차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영역을 무시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의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실험적으로 어, 실험실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실험실뿐만 아니라 실험실이나 인터뷰에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슬쩍 무시하면서 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무시한 거예요. 감정의 영역은 무시한 거가 근대 과학의 약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의 차원을 왜 무시했냐면 근대가 기본적으로 전근대 중세를 부정, 거부한다는 바나나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근대 중세 또는 그 이전의 핵심이었던 영성사상을 그저 부정해 영성사상의 세계관을 영역을 그저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세적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부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가고 절에 가는 것만 남은 거죠. 근데 일할 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관심이 없죠. 그 두 개가 근대의 문제점이었는데 근대의 감정과 정서와 달리 탈근대 정동에서는 차이가 뭐냐면 영성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탈근대 정동이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근대 탈근대 정동은 근대 감정과 정서 플러스 영성 이런 공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 감정과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근대 정동은 좀 자세히 설명하면 근대 이념이 무시했던 그러니까 간과했던 근대 감정과 정서의 고갈 플러스 원시 전근대 중세까지 핵심이었던 영성 이게 이제 현대 정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 그러니까 시대에서는 지금까지 근대 시대와 달리 동양과 서양 사상의 회토한 영성 사상이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그래서 필자는 현대 시대의 새로운 영성 사상의 틀을 준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만 학교에서 이교수의 성불교 마이스테카에서 시리즈 등 그것만 아니라 뭐 격의불교론도 있고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대 감정과 정서가 확실히 구별되는 탁근대 정동의 차이한 현상을 다시 길게 분석하는 이유는 헤블로로스의 5단계에 관한 토마스 교수의 비판이 근대적인 정서인 비탄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정동인 애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정서를 묘사하는 산문의 축자적 언어 체계만으로는 살아남을 사람을 위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효과가 없었어요. 자, 뭐 이렇게 에케노로스의 비탄 이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을 위로하는데 실패한 근대적 정서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산산이 부서져 내버린 유리잔 등의 비유 등 시적 언어의 시스템이 보강을 한 거죠. 보강을 하니까 강력한 위로의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징조, 새로운 시대의 징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됐습니다.